오늘 밤 우리는 다시 그 낮은 땅으로 갑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나라의 좁은 다락방에서 유리를 가던 조용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지요. 오늘은 같은 나라의 다른 도시로 갑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델프트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델프트는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걸어서 한나절이면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도시 안쪽으로 운하가 여러 갈래 흐르고 그 물길을 따라 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습니다. 물길 위로는 낮은 다리들이 걸려 있고 다리 밑으로 진배들이 조용히 드나듭니다. 이 도시에서는 어디에 서 있든 물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립니다. 지금은 새벽이 오기 조금 전입니다. 하늘은 아직 검고 그 검은 빛이 물 위에 그대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운하에는 밤새 안개가 앉았습니다. 안개는 무겁지 않고 얇습니다. 손을 뻗으면 손등이 서늘해질 정도의 안개입니다. 그 안개가 다리의 난간을 지우고 건너편 집의 아랫도리를 지우고 물과 무태 경계를 흐려놓았습니다. 집들은 붉은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벽돌은 오래되어 색이 고르지 않습니다. 물가에 가까운 아랫부분은 늘 젖어 있어서 짙은 밤색이고 그 위로는 조금씩 밝아집니다. 벽돌 사이에 회반죽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이끼가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만지면 축축하고 부드럽습니다. 이 도시의 새벽 공기에서는 젖은 벽돌 냄새가 납니다. 흙냄새도 아니고 물냄새도 아닌 그 둘이 섞인 냄새입니다. 운하의 물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따금 밤새 메어둔 배가 아주 조금 흔들리고 뱃전이 돌담에 닿으면서 낮고 둔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나고 나면 다시 오래 조용합니다. 물풀이 물밑에서 천천히 눕고 물 위로는 아무 무늬도 생기지 않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는 교회의 탑이 서 있습니다. 새로 지었다고 하여 신교회라 부르는 곳입니다. 탑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린 새벽에는 탑의 아랫부분이 보이지 않고 꼭대기만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뒤 그 위에서 종이 옵니다. 첫종입니다. 종소리는 젖은 공기 속을 느리게 번져나가다가 지붕과 물과 안개에 조금씩 스며들어 사라집니다. 탑 아래에는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돌을 고르게 깔아 만든 마당입니다. 낮에는 이 광장에 장이 섭니다. 천을 파는 사람과 생선을 파는 사람과 도자기를 파는 사람들이 늘어서고 수레바퀴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종일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젖은 돌바닥이 하늘빛을 조금 받아 흐릿하게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광장 한쪽 모퉁이에 큰 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층은 여관입니다. 문 위에 걸린 간판에는 메헬렌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었던 사람은 젊어서 비단을 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림을 사고 파는 일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술과 잠자리를 파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집의 아래층에는 늘 술 냄새와 담배 연기와 낯선 사람들의 말소리가 있었고 벽에는 팔려고 걸어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 위층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입니다. 아이는 아래층의 소란과 벽에 걸린 그림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자라서 화가가 되었고 이 도시에서 결혼했고 이 도시에서 아이들을 낳았고 이 도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델프트를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남긴 그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30점 남짓입니다. 한 해에 2점씩 그린 셈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그림들을 한 점씩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그린 순서대로 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이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이 도시의 계절이 바뀌고
그의 나이도 조금씩 들어갑니다. 아직 종은 한 번밖에 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잠든 물, 잠든 돌바닥, 잠든 집들. 몇백 년 전의 이 새벽도 지금 당신의 밤처럼 깊고 조용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 고요 속에 머물다가 첫 번째 그림 앞으로 가보기로 하지요. 첫 번째 그림 앞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숲입니다. 그가 남긴 그림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이고 실내가 아닌 바깥을 그린 몇 안 되는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가 진 직후인 듯합니다. 나무들은 이미 형체만 남았고 하늘은 뒤쪽 낮은 자리에만 조금 밝은 기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어스름 속에 5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 여자입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냥이 끝났고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가운데에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노란 옷을 입었습니다. 옷감이 두꺼워서 무릎 위에서 무겁게 접히고 접힌 골마다 그늘이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머리 위에는 아주 작은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습니다. 달과 사냥을 맡은 여신이라는 표시입니다. 이름은 디아나라고 합니다. 그 앞에 다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노떼야의 물을 받아 여신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대야의 테두리가 남은 빛을 받아 가늘게 반짝입니다. 씻기는 사람의 손은 발등 위에 가만히 놓여 있습니다. 문지르는 중이 아니라 이제 막 물에 손을 담근 참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도 첨벙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곁에 선 여자들은 각자 다른 곳을 봅니다.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한 사람은 뒤로 돌아섰고, 한 사람은 먼 데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서로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발치에는 개가 한 마리 엎드려 있습니다. 개도 자고 있는지 고개를 앞발에 얹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는 20살을 갓 넘겼습니다. 아직 자기가 무엇을 그리는 사람인지 몰랐던 때입니다. 그 시절 화가들 사이에서는 성서의 이야기나 옛 신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것이 가장 격이 높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부엌이나 골목을 그리는 것은 그보다 아래로 쳤습니다. 그래서 그도 배운 대로 신들을 그렸습니다. 그림의 크기도 지금의 그와는 다릅니다. 두 팔을 벌린 것보다 넓습니다. 훗날 그는 손바닥에 얹히는 크기의 그림을 그리게 되지만 이때는 크게 그리는 것이 곧 크게 하는 일이라고 믿었던 듯합니다. 이 무렵 그의 집에서는 큰일이 있었습니다. 광장 모퉁이 여관의 주인이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1살의 아들에게 여관과 그림 장사가 통째로 넘어왔습니다. 술을 내주고 잠자리를 내주고 남의 그림을 사고 파는 일을 자기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어스름한 숲은 조용하지만 이 그림을 그리던 사람의 하루는 조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래층에서는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고 그는 위층에서 신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오래 남는 것은 여신도 아니고 초승달 장식도 아닙니다. 노떼야와 그 위에 놓인 손입니다. 물이 담긴 그릇, 그 앞에 몸을 굽힌 사람, 그리고 아무 말도 오가지 않는 잠깐. 훗날 그가 평생에 걸쳐 그리게 될 것이 이미 여기 한 귀퉁이에 들어 있습니다. 숲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나무들의 형체가 하늘과 섞이고 노란 옷만 마지막까지 남아 조금 밝습니다. 대야의 물은 끝내 한 번도 출렁이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은 그가 남긴 것 가운데 가장 큽니다. 사람 키만 합니다. 앞에 그림에서 숲을 그렸던 사람이 이번에는 방 안을 그렸는데 아직 우리가 아는 그 방은 아닙니다. 세 사람이 화면을 거의 다 채우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흰옷 위에 짙은 겉옷을 걸쳤습니다. 그 앞에 여자가 서서 빵이 담긴 바구니를 탁자에 내려놓는 중입니다. 바구니의 손잡이가
아직 그 여자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또 한 여자는 탁자 옆에 낮게 앉아 손으로 턱을 괴고 있습니다. 남자는 앉은 여자를 가리키며 선 여자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부드럽게 펴져 있습니다. 나무라는 손짓이 아닙니다.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손님을 대접하느라 부엌을 오갔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지런한 쪽이 서운해하자 손님이 조용히 대답해주는 장면입니다. 빵의 표면이 거칠게 그려져 있습니다. 물감을 두껍게 얹어서 부풀린 자리마다 빛이 걸립니다. 탁자에 깔린 천의 무늬도 굵고 느슨합니다. 훗날 그가 그리게 될 촘촘한 그림과 견주면 붓이 성글고 손이 큽니다. 젊은 사람의 붓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던 무렵 그는 결혼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카타리나입니다. 이 혼인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안과 신부의 집안은 믿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의 쪽은 새로 생긴 교회를 따랐고 신부의 집안은 오래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 시절 이 나라에서 오래된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배도 드러내놓고 드릴 수 없어서 겉으로는 살림집처럼 보이는 방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는 신부의 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장모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도시 안에서도 오래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구역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구역을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장모의 집 2층에는 창이 큰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난 창이었습니다. 북쪽 창의 빛은 하루 종일 세기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해가 직접 들어오지 않으니 눈부시지 않고 그림자도 사납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20회 넘게 그 방에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림들의 빛은 거의 전부 그 창에서 들어온 빛입니다. 그러니 이 커다란 그림은 그가 옛 방식으로 그린 마지막 무렵의 그림입니다. 성서를 그리고 사람을 크게 그리고 캔버스를 넓게 쓰던 시절의 끝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는 이야기를 그리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대신 아무 이야기도 없는 방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 속에서 앉아있는 여자는 여전히 턱을 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세가 이 그림에서 가장 오래 남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탁자 위의 빵은 아직 아무도 떼어 먹지 않았습니다. 이번 그림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두 점은 조용했는데 이 그림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그리게 될 그림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시끄러운 그림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네 사람이 좁게 붙어 있습니다. 앞에는 두꺼운 용단이 걸쳐져 있어서 우리가 그 너머를 넘겨다보는 느낌이 듭니다. 가운데 여자는 노란 저고리에 흰 두건을 썼습니다. 한 손을 앞으로 내밀어 손바닥을 펴고 있습니다. 그 손바닥 위로 동전 하나가 막 떨어지려는 참입니다. 동전은 아직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동전을 쥔 손은 여자의 뒤에서 나옵니다. 붉은 옷을 입은 남자입니다. 다른 팔은 여자의 어깨를 감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검은 두건을 쓴 나이든 여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값을 흥정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만 우리 쪽을 봅니다. 술잔을 들고 악기를 안고 웃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그림을 통틀어 화면 밖으로 눈을 맞추는 얼굴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저 웃는 얼굴이 그린 사람 자신이 아닐까 이야기해 왔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의 얼굴을 그린 그림은 한 점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 아래쪽 구석에 그는 자기 이름과 그 애를 적어 넣었습니다.
이름과 해를 함께 적은 그림은 몇 점 되지 않습니다. 이 무렵 그는 화가들의 조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 루카라는 이름을 단 조합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름이 올라야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그림을 팔 수 있었습니다. 가입할 때 내야 하는 돈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누어 냈습니다. 몇 해에 걸쳐 나머지를 갚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관을 물려받고 그림 장사를 물려받았지만 물려받은 것 중에는 빚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 그림은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던 사람이 그린 돈이 오가는 장면입니다. 손바닥과 동전 사이의 그 짧은 거리를 그는 아주 정확하게 그려두었습니다. 아직 받지 않았고 이미 주기로 한 순간입니다. 색은 진합니다. 붉은 옷과 노란 저고리가 화면 가운데에서 부딪힙니다. 뒤쪽 어둠은 깊고 앞의 융단은 무늬가 굵습니다. 훗날 그의 그림에서 이런 붉은색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창에서 들어온 옅은 빛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술잔을 든 사람은 계속 웃고 있습니다. 노랫가락이 한 소절 끝나고 다음 소절이 시작되기 전 딱 그만큼의 사이입니다. 이 장면을 그는 어디서 보았을까요? 멀리 갈 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물려받은 집의 아래층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 술을 마시고 값을 흥정하고 밤늦게까지 떠들다 가는 방이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어른이 되어서는 그 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위층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술을 내주고 다시 올라와 붓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나는 냄새는 그러니까 남의 집 냄새가 아닙니다. 동전은 끝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그림 안에서는 언제까지나 손바닥 위 한 뼘쯤에 멈춰 있습니다. 이제 조용해집니다. 앞그림의 웃음소리가 가라앉고 우리는 사람이 잠든 방으로 들어갑니다. 탁자 앞에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팔을 굽혀 탁자에 얹고 그 팔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은 감겨 있습니다. 얼굴은 붉은 기가 조금 돌고 볼이 팔에 눌려 있습니다. 자려고 누운 것이 아니라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든 자세입니다. 탁자 위에는 흰 천이 아무렇게나 밀려 있습니다. 접시 위에 과일이 몇 알 굴러나와 있고 물병과 잔이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마시다 만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림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자의 뒤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너머에 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는 탁자가 있고 그 위에 촛대가 하나 있습니다. 창으로 들어온 빛이 뒷방의 바닥에 네모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그림에는 오래 감춰져 있던 것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이 이 그림의 빛을 통과시켜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물감 아래에서 다른 것들이 나왔습니다. 뒷방에 개가 한 마리 서 있었습니다. 문 옆에는 남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그것들을 지웠습니다. 왜 지웠는지는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은 결과를 보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개가 있었다면 우리는 개를 보았을 것입니다. 남자가 있었다면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우고 나자 뒷방에는 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 방이 잠든 사람보다 더 오래 눈에 머뭅니다. 이때부터 그의 그림은 무엇을 그려 넣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까로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그림들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 많아야 두 사람입니다. 방은 늘 반쯤 비어 있고 벽은 넓게 남습니다. 그 비어 있음이 그의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자는 계속 자고 있습니다. 이 집에 누가 더 있는지, 방금 누가 다녀갔는지, 저 열린 문으로 곧 누가 들어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게 만든 것이 이 그림의 목적입니다.
바깥에서 아주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립니다. 운하를 지나가는 배일 것입니다. 그 소리는 잠든 사람을 깨우지 못합니다. 이 그림 앞에 오래 서 있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눈이 자꾸 열린 문 쪽으로 갑니다. 잠든 사람보다 그 뒤에 빈 방이 더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탁자와 촛대와 바닥에 떨어진 네모난 빛뿐입니다. 궁금해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눈은 다시 그리로 갑니다. 집안의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낮의 소리는 이미 가라앉았고 저녁의 소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나무가 한번 삐걱이고 창밖에서 새가 한번 울고 그러고는 다시 길게 조용합니다. 오후의 이 시간에는 집이 사람보다 먼저 잠듭니다. 뒷방의 촛대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저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창이 처음으로 활짝 열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의 모든 그림의 빛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왼쪽에 창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밀어연 창입니다. 유리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고 그 조각들이 각기 다른 각도로 빛을 받습니다. 창밖은 하얗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을 만큼 밝습니다. 창 앞에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등과 옆얼굴만 보입니다. 챙이 아주 넓은 검은 모자를 썼습니다. 빛을 등지고 있어서 몸 전체가 어둡습니다. 붉은 웃옷을 입었는데도 붉은색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팔꿈치를 옆으로 벌리고 앉은 자세가 화면 왼쪽을 크게 차지합니다. 그 맞은편에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쪽은 빛을 정면으로 받습니다. 흰 두건, 노란 저고리, 무릎 위에 놓인 손, 그리고 웃는 얼굴입니다. 웃음이 크지 않습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고 눈이 살짝 접힌 정도입니다. 손에는 작은 잔을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크기 차이가 눈에 띕니다. 남자가 훨씬 크게 보입니다. 우리 쪽에 가까이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거리 차이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렸습니다. 가까운 것은 크고 어둡게, 먼 것은 작고 밝게. 그래서 이 작은 방에 실제보다 깊은 공간이 생깁니다. 뒷벽에는 커다란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종이의 인쇄에 천에 붙인 지도입니다. 이 나라의 북쪽 지방을 그린 것으로 실제로 그 시절에 팔리던 지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는 어딘가 이상해 보입니다. 위쪽이 북쪽이 아니라 서쪽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는 지도의 방향이 지금처럼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위에 오도록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 저 벽에는 바다가 걸려 있는 셈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 바다는 먹고 사는 자리이자 싸우는 자리였습니다. 배가 나가고 들어왔고 전쟁도 대개 그 물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남자가 입은 붉은 옷과 넓은 모자도 군인의 차림입니다. 어디선가 돌아온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 속에서는 아무도 바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도는 그냥 벽에 걸려 있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고 여자는 웃고 있습니다. 창으로 들어온 빛이 여자의 두건과 탁자보에 고르게 내려앉아 있을 뿐입니다.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잔 하나뿐입니다. 그는 이 방에서 필요한 것을 거의 다 치웠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가 새로 알아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을 어둡게 두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화가들은 앞에 있는 사람을 잘 보이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앞에 남자를 거의 검은 덩어리로 두었습니다. 얼굴도 옷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뒤쪽에 밝은 얼굴이 더 밝아졌습니다. 어두운 것을 어둡게 두는 일이 밝은 것을 밝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이 그림에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날아간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바깥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방 안이 밝아 보입니다.
우리는 저 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끝내 알 수 없습니다. 운하일 수도 있고 골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여자가 잔을 입으로 가져갈지, 남자가 무슨 말을 이어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기 전 딱 그만큼의 시간이 여기 멈춰 있습니다. 같은 창, 같은 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뿐입니다. 왼쪽 창이 안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 앞에 여자가 서 있습니다. 옆얼굴만 보입니다. 두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습니다. 편지입니다. 고개를 조금 숙였고 입술이 아주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은 아니고 읽는 동안 저절로 벌어진 정도입니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융단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접시에서 과일이 흘러나와 융단의 주름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복숭아인지 자두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껍질에 맺힌 빛만 또렷합니다. 오른쪽에는 커다란 초록빛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림 앞에 실제로 커튼을 쳐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절에는 감나가는 그림에 이렇게 천을 쳐서 보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휘장은 그림 안에 그려진 것이지만 그림 밖에 물건인 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그 천을 젖히고 이 방을 들여다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열린 창유리를 보십시오. 그 어두운 유리면에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각도의 얼굴입니다. 옆에서 본 얼굴과 유리에 비친 얼굴, 두 개가 한 화면에 있습니다. 어느 쪽도 우리를 보지는 않습니다. 편지에 무엇이 적혔는지는 끝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그림에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의 뒤쪽 벽은 지금 보면 그저 텅 빈 벽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자리에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활을 든 벌거벗은 아이, 곧 사랑의 신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가 스스로 그것을 덮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의 그림에서 개와 남자를 지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 그림을 손보던 사람이 이상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벽을 덮은 물감과 나머지 물감의 성질이 달랐습니다. 조사해 보니 그 사이에 먼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가 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다른 누군가가 덮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덧칠을 걷어냈습니다. 250년이 넘도록 물감 밑에 있던 아이가 다시 벽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의 미술관에 가면 편지를 읽는 여자의 뒤에 그 아이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그림은 두 번 완성된 셈입니다. 한 번은 그의 손에서, 또 한 번은 300년쯤 뒤 다른 사람의 손에서.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나면서 그림의 뜻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빈 벽 앞에서 편지를 읽던 사람은 무엇을 읽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랑의 신이 걸리고 나면 편지의 내용이 어느 쪽인지 짐작이 갑니다. 덮여있던 250년 동안 사람들은 앞의 그림을 보았고 지금 우리는 뒤의 그림을 봅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 그림인지를 두고는 아직도 말이 오갑니다. 비어있던 벽이 더 조용해서 좋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그가 그려놓은 대로 돌아간 것은 분명합니다. 편지를 쓰고 붙이는 일이 그 시절에 어떤 일이었는지도 잠깐 생각해 볼 만합니다. 배로 가거나 말로 갔습니다. 한 장이 도착하는데 여러 날이 걸렸고 답장까지는 몇 배가 더 걸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의 손에 들린 종이는 이미 오래전에 씌어진 글입니다. 쓴 사람은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는 여전히 편지를 들고 있습니다. 창은 열려 있고 바깥은 희고 방 안은 조용합니다. 융단 위의 과일은 아무도 집어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방을 나와 바깥에 섭니다.
그가 도시를 그린 그림은 두 점뿐인데 그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좁은 골목 하나가 화면을 채웁니다. 맞은편에 벽돌집 두 채, 그 사이에 통로, 그리고 하늘입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습니다. 비가 막 그쳤거나 곧 올 것 같은 하늘입니다. 벽돌을 오래 보십시오. 붉은 벽돌이 줄줄이 쌓여 있는데 색이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거의 갈색이고 어떤 것은 옅은 주황입니다. 회반죽이 떨어져 나간 자리, 다시 메운 자리,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그대로 보입니다. 창틀의 흰 칠은 갈라졌습니다. 아래쪽 벽에는 이끼가 앉아 있습니다. 가운데에 대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안쪽은 어둡습니다. 통로 끝에 여자가 하나 앉아 있는데 몸을 굽히고 무언가 하고 있습니다. 빨래인지 설거지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집의 문간에도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쪽은 바느질을 하는 듯합니다. 그 옆 바닥에는 아이 둘이 쪼그려 앉아 놀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앞에 서면 이상하게 오래 서 있게 됩니다. 이 골목이 실제로 어디였는지를 두고 사람들은 아주 오래 다투었습니다. 델프트에 남아있는 골목들을 하나하나 대어 보았지만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 옛 장부를 하나 뒤졌습니다. 운하를 파내고 그 앞둑을 손보는 데 드는 돈을 물가에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거둔 기록이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집집마다 문 앞에 폭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몇 마디까지 맞아떨어질 만큼 정확한 숫자였습니다. 그 폭을 그림 속 집들과 맞춰보자 자리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지금의 블라민 거리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리가 밝혀지면서 딸려 나온 이야기가 더 있었습니다. 오른쪽 집에 살던 사람은 그의 고모였습니다. 그 집에서 짐승의 내장을 다듬어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옆의 통로에는 창자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물길을 따라 비스듬히 건너편에는 그의 어머니와 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무 골목이 아닙니다. 그가 자란 도시에서 그의 식구들이 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살던 자리입니다. 그는 어느 날 어머니 집 창가나 그 앞둑에 서서 물 건너 고모의 집을 그렸을 것입니다. 이 골목에서 그가 자랐을 때의 소리를 생각해 봅니다. 물 건너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 고모네 가게 앞에서 나던 물 끼얹는 소리, 대문 안쪽 통로를 오가는 발소리, 좁은 벽돌 사이에서 소리는 잘 울립니다. 이 도시의 골목은 폭이 대개 두어 걸음이라 한쪽 집에서 나는 소리가 건너편 집안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소리들을 하나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을 뿐 뛰지 않고 여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부르지 않습니다. 시끄러웠을 자리에서 그는 조용한 순간 하나를 골라냈습니다. 문간에 앉은 여자가 고모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얼굴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숙인 고개와 무릎 위에 손만 남겨두었습니다. 대문 안쪽은 계속 어둡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아주 조금 들립니다. 다시 그 방입니다. 왼쪽에 창이 있고 오른쪽으로 방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입니다. 창부터 보겠습니다. 이 창에는 생유리가 끼워져 있습니다. 창의 가운데쯤에 무늬가 들어간 둥근 유리가 하나 박혀 있고 그 유리를 통과한 빛만 색이 조금 다릅니다. 창은 반쯤 열려 있습니다. 열린 각도 때문에 유리면이 빛을 비스듬히 받아 창틀의 그림자가 바닥까지 길게 늘어납니다.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붉은 비단 치마가 무릎에서부터 바닥까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옷감이 두꺼워서 주름이 크게 접히고 접힌 자리마다 빛이 미끄러집니다. 여자는 잔을 입에 대고 있습니다.
잔이 얼굴의 아래쪽 절반을 가렸습니다. 눈은 잔의 테두리 너머로 조금 보이는데 어디를 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 옆에 남자가 서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었고 몸을 앞으로 조금 굽혔습니다. 한 손은 술병 위에 얹혀 있습니다. 여자의 잔이 비면 곧바로 따르려는 자세입니다.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탁자 위에는 흰 술병 하나와 접힌 천, 그리고 악보로 보이는 종이가 놓여 있습니다. 의자 위에도 악기가 하나 얹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누가 연주를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연주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오래 눈이 머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닥일지도 모릅니다. 흰 타일과 검은 타일이 번갈아 깔려 있고 그 격자가 방의 안쪽으로 갈수록 촘촘해집니다. 그 촘촘해지는 속도가 방의 깊이를 만듭니다. 눈은 자기도 모르게 그 선들을 따라 방 안쪽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 선들을 그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오랫동안 짐작만 오가다가 나중에 그림 표면을 아주 가까이 들여다본 사람들이 작은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쯤 물감층에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못을 박았던 자리입니다. 그 못에 실을 매고 실을 팽팽하게 당겨 방향을 잡고 그 실을 따라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못 하나와 실 한 가닥으로 방 하나의 깊이를 만든 셈입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못을 뽑았고 구멍은 물감에 덮여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 조용한 방은 그냥 눈으로 본 대로 그린 방이 아닙니다. 자로 재고실을 당겨 지은 방입니다. 그런데 다 지어놓고 나서 그는 그 안에 아무 사건도 놓지 않았습니다. 잔을 든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빈 술병 하나뿐입니다. 여자는 아직 잔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남자의 손은 아직 술병에 얹혀 있습니다. 창으로 들어온 빛이 두 사람 사이의 빈자리에 조용히 고여 있습니다. 생유리 창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둥근 유리 안에는 무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방패를 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시절에는 집안의 표식을 이렇게 창유리에 구워 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에 그 표식이 실려 방 안으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 방에 들어오는 빛은 아무 빛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집을 거쳐온 빛입니다. 그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계산하고 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그림에서는 아무렇게나 놓인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탁자 위에 접힌 천도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주름이 만드는 밝고 어두운 자리가 여자의 붉은 치마와 남자의 검은 옷 사이에서 딱 중간 밝기를 막고 있습니다. 그 천이 없으면 두 사람의 색이 서로 부딪힙니다. 악기의 줄은 울리지 않습니다. 방 안에는 옷감이 스치는 소리만 아주 희미하게 있습니다. 이제 그가 그린 것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림 하나 앞에 섭니다. 크지 않습니다. 두 손으로 들 수 있는 크기입니다. 부엌입니다. 지금까지 본 방들보다 좁고 낮습니다. 왼쪽 창은 유리 한 장이 깨져나갔고 그 자리로 빛이 더 밝게 들어옵니다. 벽에는 못자국과 못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회칠이 군데군데 벗겨져 아래의 얼룩이 비칩니다. 잘 정돈된 방이 아닙니다. 탁자 앞에 여자가 서 있습니다. 흰 두건을 썼고 노란 웃옷의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드러난 팔이 두껍습니다. 손목이 굵고 손가락 마디가 단단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팔입니다. 파란 앞치마가 배 앞에서 넉넉하게 접혀 있습니다. 여자는 항아리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그 안에 우유를 아래의 그릇에 붓고 있습니다. 눈은 그릇을 보고 있습니다. 우유는 아주 가는 줄기로 떨어집니다. 굵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기울인 만큼만 흐릅니다. 그 줄기가 그릇에 닿는 자리에서 잔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그림 전체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 우유 줄기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멈춰 있습니다. 탁자 위를 보십시오. 빵이 여러 조각 놓여 있습니다. 껍질이 딱딱하게 마른 빵입니다. 그 껍질 위에 아주 작은 밝은 점들이 알갱이처럼 맺혀 있습니다. 붓끝으로 물감을 콕콕 찍어 얹은 것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냥 흰점 무더기인데 조금 물러서면 마른 빵의 표면이 됩니다. 광주리의 테두리에도 녹그릇의 배에도 같은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는 이 점들로 빛을 그렸습니다. 빛이 물체 위에 닿아 튀는 그 순간을 물감 알갱이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발치를 보면 작은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발난로입니다. 그 안에 숯을 담고 그 위에 발을 얹어 녹이는 물건입니다. 그 옆 벽 아래쪽으로는 타일이 한 줄 둘려 있고 타일 하나에 활을 든 아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시절 사람들에게 그냥 살림살이가 아니었습니다. 발난로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을, 활을 든 아이는 사랑을 뜻하는 물건으로 흔히 읽혔습니다. 그러니 이 부엌은 부엌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바닥 가까이에 조용히 놓아두었을 뿐입니다. 여자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유를 붓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넘치지 않게, 줄기가 끊기지 않게. 이 그림이 오래 사랑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전까지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린 그림은 대개 우스운 그림이었습니다. 하녀를 그릴 때는 게으르거나 어수룩하게 그렸고 보는 사람이 웃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여자는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크고 단단합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본 각도로 그려져 있어서 실제보다 커 보입니다. 뒤의 벽은 비어 있고 창의 빛은 그 사람에게만 닿습니다. 왕이나 성인을 그릴 때 쓰던 방식으로 우유를 붓는 사람을 그린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어디에 적어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 부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유를 그릇에 잘 옮기는 일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화면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우유가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만 아주 작게 이어집니다. 그 소리는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됩니다. 앞에 그림에서 우유를 붓던 손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창을 여는 손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탁자 옆에 서 있습니다. 흰 두건이 얼굴 양옆으로 넓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두건의 천이 아주 얇아서 빛이 그 천을 통과해 뺨에 옅게 번집니다. 웃옷은 노란빛이 도는 것이고 치마는 짙은 파랑입니다. 두 손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창틀에 얹혀 있습니다. 창을 밀어 여는 중인지 당겨 닫는 중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왼손은 탁자 위 노떼야의 손잡이를 잡고 있습니다. 들어 올리려는 것도 아니고 내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잡고 있습니다. 얼굴은 창 쪽으로 조금 돌아가 있습니다.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바깥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방 안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노떼야와 물주전자를 보십시오. 금속의 표면에 방 안의 것들이 전부 비칩니다. 붉은 융단이 비치고 여자의 옷이 비치고 창의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녹그릇의 몸통은 한 가지 색이 아닙니다. 노란과 붉은빛과 흰빛이 뒤섞여 돌아갑니다. 손잡이의 가장 튀어나온 자리에만 흰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림입니다. 앞에 부엌 그림에서는 그래도 우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마저 없습니다. 사람 하나와 그릇 하나와 창 하나가 있고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이 무렵 그의 그림은 아주 느리게 나왔습니다. 한 해에 2점이었습니다. 30에 가까이 붓을 들고 남긴 것이 30점 남짓이니 한 점에 반년 가까이 걸린 셈입니다. 그림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느린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남의 그림을 사고 파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느렸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쓰던 물감 가운데는 값이 아주 비싼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파랑이 그랬습니다. 그 파랑은 아주 먼 곳에서 나는 푸른 돌을 빻아 만들었습니다. 돌을 갈고 가루를 물에 풀어 가라앉히고 위에 뜬 것을 걷어내기를 여러 번 반복해야 겨우 고운 파랑이 남았습니다. 같은 무게의 은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보통 화가들은 그 파랑을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만 아껴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치마에도 쓰고 앞치마에도 쓰고 심지어 흰 벽의 그림자에도 섞어 넣었습니다. 그의 그림에서 그림자가 검지 않고 푸르스름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아껴야 할 것을 그늘에 쓴 것입니다. 빚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여럿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늘을 그리는데 은값의 물감을 풀었습니다. 물감을 만드는 일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물감을 통에 담아 파는 곳이 없었습니다. 가루를 사다가 기름에 개어 써야 했습니다. 돌판 위에 가루를 붓고 기름을 조금 떨어뜨리고 둥근 돌로 눌러가며 오래갑니다. 덜 갈면 알갱이가 남고 너무 갈면 색이 죽습니다. 그날 쓸 만큼만 만들었고 남으면 굳었습니다. 그러니 그림을 그리는 하루의 절반은 물감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이 돌 위를 도는 소리, 기름 냄새, 손끝에 남는 가루. 앞에 그림에서 우유를 붓던 손과 이 그림에서 물주전자를 든 손과 물감을 간던 그의 손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전부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손입니다. 여자는 여전히 창틀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창은 조금 열려 있고 그 틈으로 아침 공기가 들어옵니다. 녹그릇의 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도시 전체가 보이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가 델프트를 통째로 그린 것은 이 한 점뿐입니다. 우리는 물가에 서 있습니다. 도시 바깥쪽, 배들이 드나드는 넓은 물의 이쪽 편입니다. 앞쪽에는 모래가 조금 드러난 둑이 있고 사람 몇이 서 있습니다. 아주 작게 그려져 있어서 얼굴은 없습니다. 그 앞에 배 몇 척이 메어 있습니다. 물은 잔잔합니다. 바람이 거의 없는지 물결이 크지 않고 도시의 그림자가 물 위에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림자는 건물보다 흐릿하고 색이 조금 더 어둡습니다. 건너편의 도시가 가로로 길게 누워 있습니다. 화면의 아래쪽 절반쯤의 도시가 있고 위쪽 절반은 전부 하늘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이 땅이 낮기 때문입니다. 산이 없으니 하늘이 내려앉습니다. 구름은 두 겹입니다. 위쪽에는 짙은 회색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고 그 아래로 흰 구름이 얇게 지나갑니다. 비가 막 지나간 하늘입니다. 젖은 지붕이 아직 마르지 않아서 어떤 기와는 물기를 머금고 어둡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 도시를 고르게 비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쪽의 성문과 다리와 배들은 구름 그늘에 들어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 도시 안쪽의 지붕들과 교회 탑에는 햇빛이 닿아 있습니다. 어두운 앞쪽 너머로 밝은 빛 쪽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눈은 저절로 그늘을 지나 밝은 데로 갑니다. 탑의 벽면을 자세히 보면 물감이 두껍게 얹혀 있습니다. 매끄럽게 바른 것이 아니라 알갱이처럼 도톨도톨합니다. 배의 옆면에도 지붕의 모서리에도 같은 알갱이가 있습니다. 젖은 것 위에 빛이 닿을 때 생기는 그 반짝임을 물감의 부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뒤에 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200 몇십 년이 지난 뒤 프랑스에 프루스트라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설 안에 이 그림을 보러 미술관에 간 늙은 작가를 등장시켰습니다. 그 작가는 그림 앞에 서서
지붕들 사이에 작은 노란 담벼락 한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쓴 글이 저 담벼락 한 조각만큼도 단단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몸이 무너지고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소설 속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 앞에 서면 지붕들 사이에서 노란 자리를 찾습니다. 어느 것이 그 담벼락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헤이그의 미술관에 걸려 있습니다. 그림 속 자리에 지금 가면 물은 그대로 있고 성문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탑만 남아 있습니다. 물 위의 배는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름은 아주 천천히 동쪽으로 밀려가는 중입니다. 비 갠 뒤에 그 냄새가 여기까지 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방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깊습니다. 우리는 문간쯤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탁자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융단이 두껍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 너머로 바닥의 타일이 안쪽까지 이어지고 방의 끝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아주 작습니다. 방이 사람보다 큽니다. 왼쪽에는 창이 여럿 있습니다. 빛이 그 창들을 통해 들어와 바닥과 뒷벽을 밝힙니다. 벽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방 안쪽에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상자처럼 생긴 건반 악기입니다. 그 앞에 여자가 서 있는데 우리 쪽에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흰 우독과 짙은 치마, 그리고 뒤로 묶은 머리만 보입니다. 손은 건반 위에 있습니다. 그 옆에 남자가 서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었고 한 손을 지팡이에 얹었습니다. 여자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중인지 소리를 듣고 있는 중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제 악기 위의 벽을 보십시오. 거울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비스듬히 걸려 있어서 방의 앞쪽이 그 안에 담깁니다. 거울 속에는 여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얼굴입니다. 그런데 거울 속의 얼굴은 아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옆에 남자 쪽으로 조금 돌아가 있습니다. 등을 보인 사람과 거울에 비친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거울 아래쪽 구석에 아주 작게 나무로 된 다리 두 개가 비쳐 있습니다. 그림을 세우는 받침대의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 앞쪽에는 이젤이 하나 서 있고 그 앞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 모습을 그리지 않고 자기가 서 있던 자리만 거울 귀퉁이에 남겨두었습니다. 악기의 뚜껑 안쪽에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시절 이런 악기에는 흔히 이런 문장을 새겨 넣었습니다. 음악은 기쁨의 동무이며 슬픔의 약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소리내어 읽어도 좋은 문장입니다. 음악은 기쁨의 동무이며 슬픔의 약입니다. 이 무렵 그는 화가들의 조합에서 임원으로 뽑혔습니다. 여러 번 그 자리를 맡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림은 느리게 그렸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방은 계속 조용합니다. 건반은 눌려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소리가 나고 있다면 아주 작은 소리일 것입니다. 이 시절에 이 악기는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방 하나를 겨우 채울 만큼의 소리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가 가장 공들인 것은 아마 앞쪽의 빈자리일 것입니다. 화면의 아래쪽 절반은 거의 바닥과 탁자뿐입니다. 사람은 저 멀리에 있습니다. 보통 화가라면 사람을 앞으로 끌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반대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방에 막 들어선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안쪽에서 무언가 진행되고 있고 나는 아직 문간에 있고 다가가야 할지 그냥 서 있어야 할지 정하지 못한 그 순간입니다. 탁자 위에 흰 물병 하나가 그 빈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앞쪽이 너무 비어 보였을 것입니다.
바닥의 타일이 안쪽으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그 좁아지는 선을 따라가면 눈은 여자의 등에 다 멈춥니다. 거기서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번 챕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그림은 지금 세상 어디에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눈으로 보는 대신 말로 그려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방이 하나 있습니다. 앞의 그림과 비슷한 방입니다. 앞쪽에 탁자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융단이 두껍게 걸쳐져 있습니다. 융단 위에는 악기가 하나 눕혀져 있습니다. 줄이 여러 가닥인 악기입니다. 바닥에는 검은 타일과 흰 타일이 번갈아 깔려 있습니다. 방 안쪽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쪽에 등을 보이고 있어서 뒷머리와 어깨만 보입니다. 무릎 위에 악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건반 악기 앞입니다. 뚜껑이 열려 있고 그 안쪽에는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자의 손은 건반 위에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또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흰 저고리에 푸른 치마를 입었습니다. 한 손에 종이를 들고 입을 조금 벌리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중입니다. 다른 손은 박자를 세듯 살짝 들려 있습니다. 뒷벽에는 그림이 2점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와 하늘이 있는 풍경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림인데 값을 흥정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시끄러운 그림과 비슷한 종류입니다. 조용한 방의 벽에 소란한 그림이 걸려 있는 셈입니다.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도시에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평생 모은 그림들을 자기 집에 그대로 걸어두고 사람들에게 열어준 곳입니다. 이 그림도 그 집의 2층 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해 3월의 밤이었습니다. 경찰 옷을 입은 2사람이 문을 두드렸고 신고를 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지키던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2사람은 지키던 이들을 묶어 지하에 두고 1시간 남짓 건물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림 여러 점을 액자에서 잘라내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중에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고 여러 사람이 여러 곳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딘가에 있는지 이미 없어졌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미술관에서는 그림이 걸려있던 자리에 빈 액자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돌아올 자리를 비워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방에 가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액자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말로 세운 이 방이 이 그림이 남아있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래하던 여자는 여전히 입을 조금 벌리고 있고 등을 보인 남자는 여전히 악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빈 액자 앞은 조용합니다. 앞 챕터에서 우리는 없는 그림을 말로 세웠습니다. 이제 다시 실제로 걸려있는 그림 앞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것 가운데 색이 가장 적은 그림입니다. 방 한가운데에 여자가 서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옆모습입니다. 2손으로 편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이가 얇아서 손가락 사이에서 조금 휘어 있습니다. 고개를 숙였고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본 그 자세와 닮았지만 이번에는 창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은 왼쪽에서 들어옵니다. 창은 화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어디서 오는지 짐작만 할 수 있습니다. 색을 보십시오. 웃옷은 푸릅니다. 아주 진한 파랑이 아니라 우유를 조금 섞은 것 같은 파랑입니다. 뒤의 벽은 옅은 회색입니다. 탁자보와 의자에는 옅은 황토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붉은색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 눈여겨볼 것은 그림자입니다. 여자의 옷이 접히는 자리, 벽에 드리운 그늘, 의자 등받이 아래의 어둠, 그 어느 것도 검지 않습니다. 전부 파랗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값비싼 푸른 돌의 가루가 그늘마다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아침의 방처럼 보입니다. 해가 아직 낮게 있고 공기가 차가울 때 방 안의 모든 그늘이 푸르게 보이는 그 시간입니다. 뒷벽에는 또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보다 더 크고 여자의 머리 위로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도의 나무 막대가 위아래에 걸려 있고 종이는 조금 우글쭈글합니다. 편지를 읽는 사람 뒤에 지도가 있다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되어 온 배치입니다. 편지는 멀리서 왔을 것이고 지도는 그 먼 곳을 펼쳐 놓은 것이니까요. 다만 그는 이번에도 아무 설명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지도는 그냥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 여자를 두고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온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가 불러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사람으로 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는 쪽이 더 우세합니다. 그 시절 여자들이 입던 웃옷이 원래 앞자락을 넉넉하게 재단한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화가들의 그림에서도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이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편지에 무엇이 적혔는지도 모르고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두 곳에 동시에 있습니다. 몸은 이 방에 있고 마음은 편지를 쓴 사람이 있는 곳에 가 있습니다. 그 두 곳 사이의 거리가 이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편지가 몇 장 더 놓여 있습니다. 이미 읽은 것인지 아직 읽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자는 아직 다 읽지 않았습니다. 종이의 아래쪽 절반이 손가락에 가려 있습니다. 방은 조용하고 그늘은 푸르고 아침은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그림에서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벽입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여자가 서 있습니다. 노란 웃옷을 입었습니다. 소매 끝과 옷깃에 흰 털이 둘려 있습니다. 겨울에 입는 좋은 옷입니다. 머리에는 노란 끈을 매고 귀에는 진주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여자는 두 손을 얼굴 높이로 들어 목걸이의 끈을 양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목에 걸린 진주 줄이 목 아래로 짧게 늘어져 있습니다. 방금 걸었는지 조이는 중인지 풀려는 중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얼굴은 왼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쪽 벽에 작은 거울이 걸려 있습니다. 여자는 그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 안을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은 화면의 가장자리에 반쯤 잘려 있고 각도도 우리 쪽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거울 사이, 화면의 왼쪽 절반 가까이가 전부 빈 벽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옅은 회색 벽의 창에서 들어온 빛이 넓게 퍼져 있을 뿐입니다. 벽의 위쪽은 조금 밝고 아래로 갈수록 아주 조금씩 어두워집니다. 그 변화가 너무 부드러워서 어디서부터 어두워지는지 짚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 자리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그림의 속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물감 아래에서 다른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악기가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커다란 악기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같은 일을 두 번 보았습니다. 잠든 여자의 뒷방에서 개와 남자를 지웠고 여기서는 악기를 지웠습니다. 그때마다 지운 자리에는 빛만 남았습니다. 그림에서 무엇을 없애면 보통 허전해집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에서는 없앤 자리가 오히려 가장 오래 눈에 남습니다. 여자와 거울 사이에 그 빈 벽이 없으면 여자가 무엇을 향해 서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생기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생깁니다. 이 그림을 그리던 무렵
그의 집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15 낳았고 그중 4을 어려서 잃었습니다. 11명이 남았습니다. 장모의 집에서 아내와 장모와 11명의 아이들과 하녀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집의 2층에서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방, 사람 하나, 그리고 빈 벽.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방에서 그는 소리 없는 방을 그렸습니다. 탁자 위에는 화장 도구 몇 가지와 옷감이 놓여 있습니다. 창가에는 노란 휘장이 반쯤 드리워져 있습니다. 진주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진주가 자주 나옵니다. 목에 걸리고 귀에 달리고 탁자 위에 흘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이 나라에서 진짜 진주는 아주 비쌌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만큼 큰 진주라면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들이 실제 진주가 아니라 유리로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래 있어 왔습니다. 유리 아래 오칠 같은 것을 발라 광을 내어 팔던 물건입니다. 그의 집 형편으로 보아도 그쪽이 그럴듯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림 안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빛은 똑같이 걸립니다. 여자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목걸이의 끈은 아직 메어지지 않았습니다. 빈 벽에는 아무 그림자도 지지 않습니다. 이번 그림은 앞의 것과 방이 비슷합니다. 창이 왼쪽에 있고 탁자가 앞에 있고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빛부터 다릅니다. 창에는 노란 휘장이 드리워져 있고 창의 위쪽 귀퉁이로만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이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그 좁은 빗줄기가 여자의 이마와 두건 그리고 손끝에만 닿습니다. 나머지는 그늘입니다. 여자는 푸른 웃옷을 입었습니다. 앞자락이 넉넉하게 접혀 있습니다. 탁자 앞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아주 작은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접시가 2개 달린 손저울입니다. 탁자 위에는 진주 목걸이가 여러 줄 흘러 있고 금줄도 몇 가닥 놓여 있습니다. 열린 상자에서 흘러나온 모양입니다. 그것들 위로 파란 천이 구겨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여자가 금을 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금을 다는 여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저울의 2 접시는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무게를 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울을 들고 2 접시가 흔들리다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울은 손을 떠나면 한동안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잦아들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은 정확히 그 시간을 그렸습니다. 뒷벽에는 커다란 그림이 한 점 걸려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위와 아래로 나뉘어 있는 그림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갈라진다는 오래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한가운데에 팔을 벌린 사람이 있고 그 아래에 여자의 머리가 놓여 있습니다. 저울과 심판, 2 가지가 한 화면에 있으니 무슨 뜻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여기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경건한 표정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손끝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표정이 거의 없습니다. 여자의 배 앞에도 옷이 넉넉하게 접혀 있어서 이 사람도 아이를 가진 사람으로 읽히곤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장면은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과 마지막 날에 갈라지는 사람들이 한 방에 있는 셈이니까요. 그러나 그림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주는 탁자 위에 흘러 있고 금은 그대로 놓여 있고 저울의 2 접시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의 크기는 손에 들만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은 방 하나가 아니라 세상 전체입니다. 탁자 위에는
사람들이 값지다고 여기는 것들이 놓여 있고 벽에는 그 값이 아무 소용 없어지는 날이 걸려 있고 그 사이에 사람이 하나 서서 빈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가 이 그림에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의 그림 제목은 거의 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붙인 것입니다. 그림이 팔릴 때마다 목록에 적히던 짧은 설명이 굳어져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은 그가 부르던 이름이 아닙니다. 저울을 든 여자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저 방 하나를 그렸을 뿐입니다. 빛은 여자의 이마에만 닿아 있습니다. 손끝의 저울은 아주 조금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먹기를 기다리는 동안 방 안의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그림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림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방 안에 있었습니다. 창이 있고 탁자가 있고 벽에 지도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경은 그냥 어둠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얼굴 하나가 이쪽으로 돌아봅니다. 어깨는 우리에게서 비껴 있는데 고개만 돌아와 있습니다. 방금 뒤에서 누가 부른 것 같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그 부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머리에는 천을 둘렀습니다. 푸른 천이 이마와 뒷머리를 감싸고 그 끝자락이 노란 천으로 이어져 어깨 뒤로 길게 늘어집니다. 파랑과 노랑이 맞닿은 자리에서 두 색이 서로를 조금씩 밀어냅니다. 얼굴을 보십시오. 눈이 크고 젖어 있습니다. 흰자 위의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밝은 점이 하나씩 찍혀 있습니다. 입술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아랫입술 가운데에 흰 점이 하나 있어서 입술이 젖어 보입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숨을 쉬는 중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귓불 아래에 진주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진주는 진주가 아닙니다. 둥근 형태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흰 물감을 2번 얹은 것이 전부입니다. 위쪽에 창의 빛이 닿은 밝은 점 하나, 아래쪽에 흰 옷깃이 반사된 흐릿한 획 하나, 그 사이는 배경의 어둠이 그대로 비칩니다.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눈에는 매끄럽고 무거운 구슬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딸이라는 말도 있었고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애초에 누군가를 그린 초상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얼굴 자체를 그리는 그림이 따로 있었습니다. 낯선 옷을 입히고 표정을 만들고 배경을 지우고 얼굴만 남기는 그림입니다. 사고 파는 물건이었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소녀에게는 원래 이름이 없습니다.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없도록 그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이 얼굴은 300년이 지나 누구든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 앞에서 저마다 아는 얼굴을 봅니다. 소설이 씌어졌고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야기가 없는 자리에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채워 넣었습니다. 이 그림도 오랫동안 잊혀 있었습니다. 200년 가까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록이 끊겼다가 헤이그의 어느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때 붙은 값은 아주 헐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몇 끼 밥값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림은 때가 끼고 칠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사들인 사람이 손을 보게 했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 그림을 헤이그의 미술관에 남겼습니다. 지금 그 미술관에서 이 그림은 작은 방 하나를 혼자 씁니다. 벽은 어둡게 칠해져 있고 조명은 그림에만 떨어집니다. 그 방에 사람이 많을 때는 줄을 서서 봅니다. 대개 몇십 초씩 보고 지나갑니다. 그림은 크지 않습니다.
얼굴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어둠은 뒤에서 계속 깊어집니다. 고개는 더 돌아오지도 않고 다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진주는 두 번의 붓질인 채로 계속 빛납니다. 이번 그림은 그가 끝내 팔지 않은 그림입니다. 평생 집에 두었습니다. 앞쪽에 두꺼운 휘장이 걸려 있습니다. 무늬가 굵은 천이 왼쪽으로 젖혀져 있고 우리는 그 틈으로 방을 들여다봅니다. 앞에서 본 초록 휘장과 같은 방식인데 이번에는 훨씬 큽니다. 커튼을 젖히고 무대를 여는 것 같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쪽 가까이에 화가가 앉아 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고 흰 줄무늬가 있는 웃옷을 입었고 붉은 바지에 흰 양말을 신었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옵니다. 한 손에는 붓, 다른 손에는 받침대를 들고 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뒷머리와 어깨뿐입니다. 그 앞에 여자가 서 있습니다. 파란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나뭇잎으로 엮은 관을 썼습니다. 한 손에는 나팔을, 다른 손에는 두꺼운 책을 안고 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서 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이 역사를 뜻하는 인물로 그리던 모습입니다. 화가는 그 여자를 그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의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젤 위의 천에는 여자의 머리에 쓴 잎사귀 관만 몇 회 그려져 있습니다. 얼굴도 몸도 아직 없습니다. 그는 관부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뒷벽은 거대한 지도가 통째로 덮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옛 지도입니다. 지금과 달리 남북이 갈라지기 전 17개의 지방이 하나로 그려진 지도입니다. 지도의 가운데에 세로로 접힌 자국이 있습니다. 그 접힌 선이 지금 그 나라가 갈라진 자리와 거의 겹칩니다. 그가 그것을 알고 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천장에는 커다란 노등이 매달려 있습니다. 촛불을 꽂는 자리가 여러 개인데 초는 하나도 꽂혀 있지 않습니다. 등의 꼭대기에는 쌍머리 독수리 장식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땅을 다스리던 집안의 표식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대의 물건이 방 한가운데에 걸려 있는 셈입니다. 이 그림에는 그가 평생 그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창에서 들어오는 빛, 벽에 걸린 지도, 앞을 가린 휘장, 바닥의 타일, 그리고 등을 보인 사람. 그는 이 그림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림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고 늘 돈이 부족했는데도 이것만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빚쟁이들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이 그림 한 점만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넘긴 것으로 서류를 꾸며 빚정리해서 빼내려 했습니다. 결국 그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이 그 뒤로 어떤 길을 갔는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빚정리로 집을 떠난 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습니다. 한동안은 다른 화가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화가의 이름을 적어 넣은 서명이 더 씌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오스트리아의 어느 백작 집안이 사들여 오래 두었고 지난 세기의 큰 전쟁 때에는 소금 광산 속에 숨겨졌습니다. 그림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광산 안쪽에 깊이 넣어 두었던 것입니다. 소금은 습기를 빨아들이니 그림에는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림은 광산에서 나와 빈의 미술관으로 갔고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커튼이 젖혀진 채로 벽에 걸려 있습니다. 화가의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뒷모습만 남겼습니다. 그림 안에서 그는 아직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고 잎사귀 관 몇 획만 천 위에 있습니다. 휘장은 젖혀진 채로 있습니다. 누구도 다시 닫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방에 있던 사람은 거의 다 여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짝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짝을 보게 됩니다.
방은 좁습니다. 왼쪽에 창이 있고 그 앞에 탁자가 붙어 있습니다. 탁자에는 두꺼운 융단이 깔려 있고 융단이 한쪽으로 밀려 접혀 있습니다. 탁자 앞에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긴 겉옷을 입었습니다. 소매가 넓고 옷자락이 무겁습니다. 머리는 길고 곱슬합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자에서 엉덩이가 조금 들린 것처럼 보일 만큼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뻗어 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둥근 물건에 손끝이 닿아 있습니다. 별자리가 그려진 공입니다. 그 시절에 실제로 만들어 팔던 물건입니다. 하늘을 공 위에 옮겨 그리고 축을 끼워 돌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손끝이 그 공에 닿는 자리를 보십시오. 누르는 것도 아니고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닿아 있습니다. 손가락 끝이 표면에 살짝 얹혀 있을 뿐인데 그림 전체가 그 한 점으로 조여듭니다. 탁자 위에는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림이 들어간 두꺼운 책입니다. 옆에는 각도를 재는 납작한 기구가 놓여 있습니다. 뒤쪽 벽장 위에는 접힌 종이들과 녹그릇이 얹혀 있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한 점 걸려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물에서 아이를 건져내는 장면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강물에 떠내려온 아기를 누군가 찾아내는 그 장면입니다. 찾아낸다는 일이 이 방의 주제라면 벽의 그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창의 유리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고 그 사이로 들어온 빛이 남자의 이마와 손등과 책장 위에 떨어집니다. 얼굴은 창 쪽으로 돌아가 있어서 절반이 밝고 절반이 그늘입니다. 이 무렵 그가 살던 골목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천에 오를 세느라 작은 알을 들여다보다가 그 알을 직접 갈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유리알을 하도 잘 갈아서 그 알로 물 한 방울 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있다고 적어 세상에 알렸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빛이 방에 들어오는 방식을 평생 들여다보았고 한 사람은 유리알을 갈아 아주 작은 것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지냈는지 이 그림의 남자가 그 사람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래 있어 왔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은 나중에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밤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남자의 손끝은 아직 공에 닿아 있습니다. 공은 돌지 않습니다. 창밖은 조용하고 방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없습니다. 앞 그림의 짝입니다. 같은 방, 같은 옷,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가 이번에는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몸을 일으키는 중입니다. 한쪽 손을 탁자에 짚고 다른 손에는 다리가 두 개인 쇠기구를 들고 있습니다. 지도 위에서 거리를 재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지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창 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눈은 창밖에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어딘가를 보고 있습니다. 방금 무언가를 떠올린 사람의 얼굴입니다. 재던 손이 멈춰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커다란 종이가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와 해안선이 그려진 지도입니다. 종이 끝이 탁자 밖으로 흘러내려 있습니다. 바닥에도 말린 종이가 몇 개 놓여 있습니다. 벽장 위에는 둥근 공이 하나 얹혀 있습니다. 앞 그림의 공과 같은 크기인데 이번 것에는 별자리가 아니라 땅과 바다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의 공과 땅의 공, 두 그림을 나란히 걸면 방 하나에 하늘과 땅이 함께 있게 됩니다. 앞 사람은 손끝을 하늘에 얹었고 이 사람은 눈을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두 그림 다 무언가를 알아내는 순간이 아니라 알아내기 직전에 손이 멈춘 순간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는 그의 이름과 그 해가 적혀 있습니다. 벽장 옆 벽에 작게 씌어 있습니다. 그가 이름과 해를 함께 남긴 그림은 몇 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의 후반기 그림들의 시간을 재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그림들의 연대는 대개 이 그림에 견주어 앞뒤로 짐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이 나라에 큰일이 닥칩니다. 프랑스의 군대가 남쪽 국경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같은 해에 바다에서는 영국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밀렸습니다. 사람들은 둑을 무너뜨려 자기네 땅에 일부러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넣어 길을 지으면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사짓던 땅이 그렇게 잠겼습니다. 그 해를 사람들은 재앙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팔리지 않는 것이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그림을 사지 않았고 그림을 사고 파는 일도 멈췄습니다. 그는 화가이면서 동시에 그림 장사꾼이었으니 두 가지 벌이가 한꺼번에 끊긴 셈입니다. 그 뒤로 그는 그림을 거의 그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그림은 이제 3점 남았습니다. 이 무렵 이 나라 사람들에게 지도는 그냥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배가 나가서 돌아오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먼 바다까지 나가 향신료와 옷감을 싣고 왔고 그 벌이로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어느 해협이 좁은지, 어느 계절에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를 아는 것이 곧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리고 파는 일이 큰 장사였습니다. 앞에 그림들에서 벽에 걸려있던 지도들도 다 실제로 팔리던 물건입니다. 값이 만만치 않았고 벽에 걸어두는 것 자체가 형편을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가 손에 든 기구로 재고 있는 것은 종이 위에 거리이면서 동시에 배가 갈 날수이고 벌어들일 돈입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그냥 창 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전입니다. 남자는 창 쪽을 보고 있고 손에는 재는 기구가 들려 있고 탁자 위의 지도는 아직 다 읽히지 않았습니다. 빛은 여느 때처럼 왼쪽 창에서 조용히 들어옵니다. 바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그림은 아주 작습니다. 그가 남긴 것 중에 가장 작습니다. 두 손바닥을 나란히 펴면 그 위에 얹힙니다. 그런데 작아진 만큼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방 전체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탁자 한 귀퉁이만 봅니다.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노란 웃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이마가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습니다. 목덜미가 앞으로 굽어 있습니다. 두 손이 얼굴 바로 아래에 모여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아주 가느다란 실이 잡혀 있고 그 끝에 바늘이 있습니다. 실을 넘기고 바늘을 꽂고 다시 넘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스를 뜨는 일입니다. 실을 얽어 무늬가 있는 천을 만드는 일인데 아주 느리고 눈이 몹시 아픈 일입니다. 앞에는 방석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실패가 여러 개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방석 옆으로 붉은 실과 흰 실이 뭉텅이로 흘러내려 있습니다. 이제 그 흘러내린 실을 보십시오. 형태가 없습니다. 물감을 묽게 풀어 흘려놓은 것처럼 번져 있습니다. 실 한 가닥 한 가닥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붉은 것이 뭉쳐 있고 흰 것이 뭉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손끝은 다릅니다. 거기만 또렷합니다. 잡힌 실도 보이고 바늘 끝도 보입니다. 눈이 한 곳에 오래 매달려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보고 있는 자리만 선명해지고 그 앞과 옆은 풀어집니다. 우리 눈은 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뇌가 나머지를 다시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채워주기 전의 상태를 그렸습니다. 눈에 실제로 맺힌 대로
흐린 것은 흐리게 두었습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한 사람은 그 전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그림 앞에 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저절로 손끝을 보게 됩니다. 앞쪽의 붉은 실뭉치는 눈에 들어오지만 읽히지 않습니다. 여자가 하는 일을 우리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꺼풀과 콧등과 담은 입술의 위쪽만 보입니다. 지루한지 즐거운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자세가 아주 오래 이어져 온 자세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목이 아플 만큼 숙인 채로 손끝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뒤쪽 벽은 밝습니다.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창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어디서 오는지 이번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은 나중에 다른 화가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시 알려진 뒤에 파리에서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이 이 작은 그림 앞에 자주 섰습니다. 어떤 화가는 이 그림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적었고 어떤 화가는 여러 번 베껴 그렸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끌렸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무렵 화가들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윤곽선을 지우고 색을 나란히 놓고 흐린 것을 흐리게 두는 방식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년 전의 작은 그림 하나가 이미 그렇게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파리의 큰 미술관에 걸려 있습니다. 그 미술관은 아주 넓고 사람이 많습니다. 커다란 그림들 사이에서 이 손바닥만한 그림은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바늘이 천을 지나갑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납니다. 실이 당겨지고 매듭이 하나 생기고 다시 바늘이 올라옵니다. 그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이번 그림도 작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천이 아니라 나무판 위에 그렸습니다. 그가 나무에 그린 그림은 몇 점 되지 않습니다. 천은 물감을 먹어들이지만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의 물감은 더 오래 미끄러지고 붓자국이 더 부드럽게 남습니다. 소녀가 이쪽을 봅니다. 앞에서 본 어두운 배경의 얼굴처럼 이 사람도 어깨는 빗겨 있고 고개만 돌아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자입니다. 아주 붉습니다. 챙이 넓고 그 챙이 얼굴의 위쪽 절반에 그늘을 들이웁니다. 모자의 붉은색은 한 가지 색이 아닙니다. 빛을 받은 챙의 위쪽은 밝은 주황에 가깝고 그늘로 들어가면 짙은 자줏빛이 됩니다. 그 사이가 아주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털이 한 올씩 그려져 있지는 않은데 만지면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소녀는 푸른 웃옷을 입었습니다. 옷깃에 흰 천이 둘려 있고 그 흰 천이 턱 아래에서 빛을 받아 얼굴을 아래에서 비춥니다. 입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눈은 크고 젖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의 그림과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은 윤곽이 다릅니다. 가까이서 보면 얼굴의 가장자리가 또렷하지 않습니다. 뺨과 배경 사이에 선이 없습니다. 색이 서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흰 옷깃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자리가 동그란 얼룩처럼 번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의 손잡이 끝에 달린 사자 머리 장식에는 아주 작고 동그란 밝은 점들이 맺혀 있습니다. 이런 번짐은 눈으로 본 것과 조금 다릅니다. 눈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구를 통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 시절에 어두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자의 한쪽 벽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거나 유리알을 끼우면 바깥의 풍경이 반대편 벽에 거꾸로 맺힙니다. 방 하나를 통째로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창을 다 막고 한 군데만 뚫어두면 맞은편 벽에 바깥 거리가 거꾸로 비칩니다. 그 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점이 맞는 자리만 또렷하고 나머지는 번집니다. 밝은 자리는 동그란 알갱이처럼 뭉칩니다. 그의 그림에 자주 나오는 그 작은 점들과 닮았습니다.
그가 그런 상자를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장부에도 편지에도 그런 물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그림에 남은 흔적을 보고 사람들이 오래 짐작해 왔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창을 다 막아 캄캄해진 방, 한 군데로만 들어온 빛, 그리고 벽에 거꾸로 맺힌 도시. 그 어둠 속에 사람이 하나 앉아서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런 상자를 썼다고 해서 그림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자 안에 맺힌 상은 어둡고 흐리고 거꾸로 서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색을 정하고 물감을 개어 천 위에 옮기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손이 해야 합니다. 도구는 무엇을 볼지 알려줄 뿐이고 어떻게 그릴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구를 썼든 안 썼든 그가 남긴 것은 도구가 만든 그림이 아니라 도구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의 그림입니다. 흐린 것을 흐리게 두기로 한 것은 상자가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이 그림은 오랫동안 그의 그림이 맞는지 아닌지를 두고 말이 오갔습니다. 근래에 여러 방식으로 살펴본 끝에 그의 것으로 보는 쪽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계속 이쪽을 봅니다. 모자의 그늘 아래에서 눈이 젖은 채로 반짝입니다. 그림은 손바닥만 하고 나무판은 얇습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볼 23번째 그림입니다.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노란 웃옷을 입었습니다. 앞에 여러 그림에서 본 그 노란 옷입니다. 소매 끝에 흰 털이 조금 눌려 있습니다. 머리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본 사람들은 대개 머리를 단정히 올리거나 천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굵게 말린 머리가 양쪽 뺨 옆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흔들릴 것 같은 머리입니다. 무릎 위에 악기를 안고 있습니다. 줄이 여러 가닥인 악기입니다. 오른손이 줄 위에 있고 왼손은 목을 잡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방금 줄을 튕긴 참인지 튕기기 직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얼굴은 화면의 오른쪽 바깥을 보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앞에 그림들에서 본 조용한 표정이 아닙니다. 입이 벌어져 있고 눈이 접혀 있습니다. 우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악기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화면 밖에 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림을 가까이 보면 붓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감이 얇습니다. 옷의 주름은 몇 번의 붓질로 처리했고 머리카락도 굵은 획으로 그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 촘촘한 점들이 여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손이 빨라졌습니다. 이 무렵 그는 그림을 팔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이어졌고 나라 안에 돈이 마르고 그림을 사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물려받아 하던 그림 장사도 멈췄습니다. 빚은 늘었고 집에는 아이가 11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43이었습니다. 아팠다는 기록도 없고 무슨 병이었는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의 아내가 남긴 문서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가 아주 건강하다가 하루 이틀 만에 무너졌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아내는 그 까닭을 벌이가 끊기고 아이들 걱정이 겹쳐 마음이 무너진 탓이라고 적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집에는 갚아야 할 돈이 여럿 남았습니다. 그 중에 빵값이 있었습니다. 델프트에서 빵을 굽던 사람에게 여러 해 동안 밀린 돈이었습니다. 어른 10샷이 몇 해 동안 먹은 빵값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빵값을 갚기 위해 남편의 그림 2점을 빵집 주인에게 넘겼습니다. 그중 한 점이 악기를 안고 웃는 여자를 그린 그림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아마 그 그림입니다. 빵으로 바뀐 그림입니다. 빵집 주인은 그림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이 화가의 그림을 사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밀린 빵값 대신 그림을 받아간 것은 어쩔 수 없어서였을 수도 있고 그 그림을 갖고 싶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림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 그림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빚을 갚느라 넘긴 그림이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런던 북쪽의 어느 집에 있습니다. 미술관이라기보다 큰 저택인데 언덕 위에 있고 앞으로 넓은 풀밭이 펼쳐집니다. 그 집의 방 하나에 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여자는 그런 것을 모릅니다. 계속 웃고 있습니다. 화면 밖에 누군가를 보면서 무릎 위에 악기를 안고 방금 한 소절을 끝냈거나 이제 막 시작하려는 참입니다. 줄은 아직 울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잦아들기 전에 우리는 이 방에서 조용히 물러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림은 다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밤을 닫겠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델프트의 오래된 교회 마당에 그의 관이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의 바닥에는 이미 그의 아이들 몇이 묻혀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에게는 갚아야 할 돈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시청에 가서 형편을 적어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몇 해 동안 그림을 한 점도 팔지 못했다는 것, 물려받아 하던 그림 장사에서도 손해만 보았다는 것, 아이가 11이고 그중 여럿이 아직 어리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빚을 정리하려면 그 일을 맡아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시에서 한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리아를 간던 이웃이었습니다. 앞에 두 그림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해에 같은 도시에서 태어나 천에 오를 새다가 유리를 갈기 시작해 물 한 방울 속을 들여다본 그 사람입니다. 그가 화가에 남은 물건들을 목록으로 적고 빛과 그림을 헤아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평생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는 끝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은 서류에 적혔다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 뒤로 그의 이름은 잊혔습니다. 그림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것은 빵값으로 넘어갔고 어떤 것은 경매로 팔렸습니다.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를 돌면서 이름표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다른 화가가 그린 것으로 적혀 팔린 그림도 여럿입니다. 200년 가까이 그랬습니다. 그의 그림 앞에 서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것이 누구의 그림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프랑스 사람이 헤이그의 미술관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물과 하늘과 젖은 지붕이 있는 그림 앞이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이 나라 저 나라의 창고와 저택을 돌면서 흩어진 그림들을 하나씩 찾아 같은 사람의 것으로 묶었습니다. 그가 쓴 글이 나오고 나서야 사람들이 이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듣는 목록이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림들이 지금 조용히 놓여 있는 방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헤이그에는 도시를 그린 그림과 진주 귀걸이를 한 얼굴이 있습니다. 두 그림이 멀지 않은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에는 우유를 따르는 여자와 푸른 옷을 입고 편지를 읽는 여자, 그리고 그 골목 그림이 있습니다. 한 도시의 부엌과 방과 거리가 한 미술관에 모여 있는 셈입니다. 드레스덴에는 창가에서 편지를 읽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 뒤의 벽에는 오랫동안 덮여 있던 아이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파리에는 아주 작은 그림 두 점이 있습니다. 레이스를 뜨는 여자와 별자리 공에 손을 얹은 남자입니다. 빈에는 그가 끝내 팔지 않았던 그림이 있습니다. 커튼이 젖혀진 채로 화가의 뒷모습이 보이는 그림입니다. 워싱턴에는 저울을 든 여자와
붉은 모자의 소녀가 있습니다. 베를린에도, 뉴욕에도, 런던에도 한두 점씩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는 아무것도 없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방의 마지막으로 서보겠습니다. 벽지의 무늬가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액자는 금빛인데 그 안은 비어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대개 잠깐 멈춥니다. 무엇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림 하나가 걸려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어 있어서 오히려 그 자리가 계속 그 그림의 자리로 남습니다. 우리가 앞의 챕터에서 말로 세웠던 그 방, 노래하던 여자와 등을 보인 남자가 있던 그 방은 지금 여기, 이 빈 액자 안에 있습니다. 이제 미술관들이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헤이그에서 조명이 꺼집니다. 암스테르담에서 꺼지고 드레스덴에서 꺼지고 파리와 빈과 워싱턴에서 차례로 꺼집니다. 그림들은 어두운 방에 남습니다. 사람이 없는 밤에도 그림 속의 빛은 그대로 있습니다. 창은 계속 열려 있고 우유는 계속 흐르고 저울은 계속 흔들리다 멈추기를 기다립니다. 델프트에서는 지금도 새벽마다 안개가 운하 위에 앉습니다. 벽돌은 여전히 젖어 있고 이끼는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광장 모퉁이의 여관은 없어졌고 그가 그림을 그리던 2층 방도 없어졌습니다. 교회의 탑만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 탑에서 종이 한 번 울립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히 주무세요.